원화 환율이 갑자기 급격히 오르더니 결국은 장중에 1,400원을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적어도 속도만은 조절하는 게 일반적인 조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손쓸 사이도 없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면서 1,400원을 터치해버리니까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정부가 속수무책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짚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경제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 그런 언론 기사들이 있는데, 자, 지금의 원화 환율 급등이 이 한국 경제나 원화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달러 강세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달러 인덱스가 오른 만큼 원화가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보다 원화 환율이 오른 게 정말 훨씬 큽니다. 자, 달러 인덱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달러 지수라고도 부르죠. 주요 6개 통화, 즉 유로화나 엔화 같은 이런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각에서 달러의 강세 여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자, 달러 인덱스는 지금 현재 지난해 10월 그때보다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화 환율은 지난해 10월보다 훨씬 높아진 상태죠. 다시 말하면 달러 강세인 건 맞는데 그것보다도 원화의 환율은 훨씬 더 많이 치솟아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원화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달러 강세가 마침 일어나니까 이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 이게 한국 경제 문제가 아니야, 오직 달러 강세 문제 때문이야, 이렇게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원래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만약에 이걸 달러 강세 때문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발생한 위기 신호, 위험 신호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화만 유독 무너진 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에서 생산 설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첨단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첨단 공장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게 되면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은 더 이상 달러를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미국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론들은요, 자국의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 이걸 비판하는 기사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가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으니까 대만 언론들은 전부 다 비판 기사를 냈습니다. TSMC는 대만 땅에 공장을 지어야지 왜 미국 땅에 모든 공장을 짓느냐, 첨단 공장을 미국만이 아니라 대만 땅에도 지어라, 이렇게 우리가 왜 미국에 돈을 써야 돼, 분노한 대만 TSMC도 불났다, 이런 기사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합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심지어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 걸 일종의 수출하고 같이 보는 언론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출하고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공장을 미국 땅에 짓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더 이상의 좋은 일자리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첨단 일자리들을, 이런 첨단 공장들이 미국 땅으로 가면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외환시장에도 정말 나쁜 게요, 더 이상 환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달러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달러가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이걸 미국 땅에 짓게 되면 이 달러 수급이 무너지면서 환율이 지금처럼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게 많은데 정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전부 다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 특히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면 기업들을 칭찬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당장 외환시장에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이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좋은 신호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첨단 공장은 미국으로 가는 반면에 자, 중저가 시장은 지금 현재 중국에 아주
엄청난 침략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지금 현재 LCD, 태양광, 이걸 우리나라에서 저가 산업으로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 시장에서 또 중국의 공략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엄청난 속도로 레가시 반도체 시장, 중저가 반도체 시장을 접수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더 많았는데 지금 현재 레가시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수출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도 LCD나 아니면 태양광처럼 좀 있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것도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값싸게 레거시 반도체를 중국 걸 쓴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중국이 예속되고 태양광이나 LCD처럼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중국에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 요소수처럼 중국이 없으면 요소수를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 올 텐데 이것 역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생산 설비가 사라졌고 이렇게 되면 해외 투자자가 볼 때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도대체 뭐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첨단 산업도 없고 전통적인 레가시 산업도 없고 그러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꾸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외면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게 4월 총선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요 4월 총선 이후로 모든 구조조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경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PF 문제로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이 구조조정을 총선 이후로 다 미룬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할 텐데 한국이 과연 잘할지 못할지 해외 자본이 볼 때는 좀 지켜보고 싶은 거죠. 잘하나 못하나 좀 보고 나서 투자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들 잘 보면요. 전부 다 패시브 자금들입니다.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 지난 다음에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과연 한국 정부가 잘하지 못할지 지켜봐야 되고 패시브 자금은 이제 들어올 만큼 충분히 들어와서 키높이가 맞춰졌단 말이죠. 액티브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 환경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월 총선 이후에 지금 달러 수급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총선 때까지 밀어놨던 게 또 하나 더 있죠.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전부 다 이 총선 이후로 밀어놨던 걸 다 하나둘씩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공공요금도 오르겠죠? 그렇게 된다면 물가가 또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죠? 휴지가 되니까 당연히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살려는 수요는 없고 달러를 사갖고 이걸 해외에 투자하려는 수요만 많으니까 달러 시장에서 지금 수급이 무너지고 환율이 치솟아 오르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 바로 2022년에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지표들이 전부 다 선진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왜 환율 방어도 제대로 못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못하면서 1,400원을 터치하는 일까지 만들었느냐? 여기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지킴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외평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외평채를 엉뚱한 곳에 전용을 했다는 게 이번에 4월 11일 총선이 끝난 다음에야 정부의 발표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엉뚱하게 재정 적자가 나니까 이걸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외평채를 전용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외평채라는 건 원래 국채를 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외환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무려 20조나 사실은 정부에서 재정 적자를 감추고 이걸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전용을 해놓으니까 20조 원이 펑크가 난 거죠. 외평채가 없으니 환율 방어 수단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심각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에 엄청난 미스테리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한 게 바로 지난해거든요. 지난해 사무라이 본드를 25년 만에 발행을 했습니다. 사실 사무라이 본드, 엔화 채권 표시 이렇게 외평채를 발행하는 건
금기 시대에 왔습니다. 일본 돈을 빌렸다가 외환위기가 일어났다는 엄청나게 아픈 기억 때문에 절대로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런 금기를 깨고 25년 만에 엔화 표시 채권 사무라이 본드를 지난해 발행했던 겁니다. 자, 근데 기사를 보면 더욱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정부가 올해 외화 외평채 27억 달러를 계획하고 단돈 5억 달러만 발행했다라는 연합 인포맥스 기사입니다. 2023년자 기사인데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23년에 당초에 27억 달러 외평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사무라이 본드 5억 달러를 발행한 겁니다. 딱 이것만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았죠. 원래 사무라이 본드 25년 전에 발행했을 때는요, 이걸 일본 사람들한테 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엔화 표시로 발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특이하게 대한민국 역사 처음으로 일본인들한테 엔화 표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5억 달러를 일본 사람들한테 발행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신났죠. 고금리로 한국에 돈을 꽂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난 겁니다. 일본에서는 금리가 0.7%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국이 갑자기 와서 1.3%, 1.4% 이렇게 빌려가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를 2배나 주는 셈이 되니까 일본인들은 너무너무 신났지만 문제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때 당시에 엔화 환율이 9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화가 보통 쌀 때는 있던 엔화도 갚아야 되는데 굳이 당시에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니까 그 당시에도 비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자, 27억 달러를 발행한다 그랬는데 외평채 22억 달러는 아예 발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세요. 22억 달러를 만약에 외평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굉장히 소중한 자금이겠죠. 외환시장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돈입니다. 근데 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라이 본드, 엔화 표시 채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입할 때 엔화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달러가 문제인데 엔화를 지금 뭐 팔아봤자 시장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당시에 기획재정부의 행동은 지금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왜 23년에 기획재정부는 이런 정책을 폈던 걸까요? 자, 근데 기획재정부의 미스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원화 외평채는 어떤 때 발행하는 거냐? 환율이 떨어질 때 발행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화 가치가 치솟아 오를 때 원화 외평채를 발행해서 원화를 만들어 놓고 이걸로 달러를 사서 환율을 방어할 때 쓰는 겁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려고 이상한 정책을 취하니까 아니 이걸 국회에서도 너무 이상하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21년 만에 왜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려고 하느냐. 이게 내년이라고 돼 있는 건 작년 기사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정처에서 이거 진짜 이상한 정책을 피고 있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라고 비판을 했는데도 기재부는 계속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환시장에서 볼 때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아니 쟤네들 말이야 환율을 방어할 생각이 없네.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거 정말 괜찮은 거야? 이상한 애들인데? 이렇게 해외 자본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해외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환율을 방어할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오해까지 사게 만든 거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죠. 물가가 튈 테니까.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많긴 해요. 많죠. 물론 많은데. 자,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정권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권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보다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어떤 정권도 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외환 보유액으로 4,600억 달러를 남겨놨습니다. 물론 이게 21년 말 통계지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도 이 수준까지 유지됐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외환시장 개입을 엄청나게 하면서 4,200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도 조금씩 떨어졌는데 외환시장 개입을 거의 안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경상수지 흑자를 봤는데도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환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겠죠. 4,600억 달러를 물려받았는데 이걸 4,000억 달러를 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192억 달러 정도 남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환율 방어를 한다 그러면 4천억 달러가 깨질 거고 그러면 이번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환율 방어를 할 만큼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외환 보유고를 잘 따져보면요. 이게 현금 비중은 턱없이 작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 정부채 같은 경우 39%,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 같은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기관채, 회사채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채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거죠. 유럽 회사채도 들고 있고요. 자산 유동화채 이런 것들 다 현금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치금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4천억 달러 이하로 떨어뜨리는 건 이 정치 논리상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예치금이 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정부채나 정부기관채 이런 것들은 최근에 금리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죠?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손해를 봤을 거예요. 이걸 현금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외환 보유고를 엄청나게 손실을 본 게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처럼 당장 회계로 나타나겠죠. 그럼 역시 이번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예치금 13%, 요게 2022년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2023년이나 24년 운용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현재까지 외환시장에 개입했던 걸 생각해 보면 예치금 비중이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에 개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거기다가 무리하게 환율 방어에 나섰던 나라들 예외 없이 극심한 외환위기를 겪었었죠. 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우리가 흔히들 IMF 외환위기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부도의 날을 겪었었죠. 그것도 외환시장에 우리가 무리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영국은행 무너뜨린 사나이, 조지 소로스, 심지어 영국조차도 외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걸 이미 우리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환율 방어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제가 보기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제때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1,400원을 터치하는 데까지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는 정말 많은데요. 달러를 팔려는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달러를 팔아주는 건 지금 현재 정부의 위탁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은행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1,400원대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앞으로 여기서 한번 주춤할 겁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하고 이걸 관리하는 한국은행 사이에서 엄청난 눈치 게임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한국은행이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게 1,350원입니다. 그러다 결국 뚫려버려서 1,400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1,400원에서 이게 3자에서 4자로 바뀌는 건 사람들한테 충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우리 정부가 1,400원에서 한 번 더 방어 진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여기 1,400원에서 정말 막을 힘이 얼마나 충분한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드려 볼 겁니다. 그러면 정부나 한국은행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굉장히 세게 한번 1,350원 아래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원래 헤지펀드랑 싸울 때는요. 헤지펀드를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화끈하게 100원 이상 끌어내리잖아요. 그럼 헤지펀드들 다 망합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에 지금 여력이 남아있다면 한 번쯤 그래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죠. 물론 저는 이게 금융공학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치밀한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정부의 역량이 있다면 1,300원대 초반까지도 한번 끌어내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갑자기 1,500원을 터치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정부의 선택지 두 번째는 1,400원대에서 또 공방전을 벌이는 겁니다. 이미 1,350원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실패하면 진짜 손해인 게 1,400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한국은행이 달러를 풀어요. 근데 아무리 달러를 풀어도 결국 못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400원을 또 넘어서게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뚫리면 막 1,500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국은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역량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마지막 최종 환율은 아무리 정부가 잘 작전을 쓴다고 해도 결국 해봤자 스무딩 오퍼레이션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정부의 역량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런 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과 관련해서 박종훈의 지식 한방 10편과 11편을 요약 정리해 드린다면, 자, 한국은행은 지금 국력에 맞지 않는 저금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초입인데 금리를 3.5%로 유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때 5.5였어요. 자,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봐라, 우리나라가 이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역량이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과거에 KBS를 다닐 때 경제한방에서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3.5냐 5.5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리차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제가 경고를 정말 끊임없이 했습니다. 결국 24년이 되니까 외환시장 전반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자, 여기다가 정부가 또 이상한 일을 했죠. 원래는 환율 방어를 위해 써야 될 외평채를 엉뚱하게 국채 메꾸는 데 썼는지 저는 기획재정부에 정말 엄중하게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빨리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 이것밖에 희망이 없죠. 그리고 중동 정세가 빨리 안정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 둘 다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부터 일본이 드디어 금리 정상화 신호탄을 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환율이 지금처럼 급등하고 물가가 다시 뛰게 되면 보나마나 금리가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더욱더 위협받겠죠. 그러면 해외 자금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불안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주식도 던지고 동시에 채권도 던지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더욱더 불안해질 겁니다.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